두 선비가 우국 충정의 심정으로 나란 일을 논하니 송강별곡. 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4부를 시작합니다. 오늘 김영민 아나운서가 있었으면 이거 이렇게 춤을 한번 춰줬을 텐데 저 배우질 않아가지고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손님이시죠?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송영훈입니다. 여기다가 막걸리에다가 파전을 좀 준비해야지 송강 별곡이 완성이 될 것 같은데요. 아침 8시 28분입니다. 좋습니다. 아주 기분 좋지 않습니까? 네. 아침이면 어떻고 저녁이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예, 막걸리 원래 낮에 마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이요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두 분도 02로 시작되는 전화 2000번대 걸려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송 변호사님. 아유, 트럼프 전 대통령도 파이팅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뉴스 파이팅. 자, 우리 강 부위원장님. 맞습니다. 바로 저는 뉴스 파이팅을 거침없이 외치겠습니다. 진짜죠? 네. 약속하시는 겁니까? 약속하겠습니다. 이 청취자분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소식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민주당 당대표의 연임을 도전하는 이재명 후보가 종부세 재검토와 금투세 유예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 정부 감세 정책에 반대해왔는데요. 이거 중도 표심을 얻고자 하는 이재명 대표의 수순일까요?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종부세와 관련해 가지고는 네. 정치하고 정책 두 가지로 저는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보면 사실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이 세금은 거래세하고 보유세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제 OECD 국가들을 보면 둘 중 하나가 높아요. 그러니까 거래세가 높으면 보유세가 낮고 낮거나. 보유세가 예. 높으면 거래세가 낮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우리나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거래세가 높고 보유세는 낮았는데 네. 이제 지난 정부에서 이제 집값을 좀 잡겠다라고 잡겠다. 하다가 예. 이제 보유세를 올린 측면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값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따지면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이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좀 낮추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네.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정책적으로 검토를 좀 한번 해봐야 된다. 예. 정치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이 종부세를 내시는 분들의 뭐 70% 정도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중수청. 그러니까 중도와 수도권을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고 네. 또 지난 대선 때도 보면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0.73%로 이제 패배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 서울에서만 31만 표를 패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 이재명 대표로서는 중도 좀 확장을 위해서 정치적인 면에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걸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체성을 흔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과거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서 불편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간에 이재명 전 대표가 했던 말대로 국민들이 원하고 또 이게 합리적인 검토가 대안이 필요하다고 하면 네. 검토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데 검토 자체를 막는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전향적이네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전 대표가 중도 확장을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이 종부세 아이템을 들고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정말로 중도 확장을 하고 싶으면 네. 이걸 말로만 하고 들고만 나올 게 아니고 당장 법안 발의하고 통과를 시켜야죠. 특검하듯이. 민주당이 지금 검사 탄핵 소추안 발의할 때는 170명 전원이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이 종부세도 재구조화를 할 거면은 네. 지금 당장 빨리 법안 발의해야 돼요. 이재명 전 대표는 민주당에서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의원들을 다 모아서 이 법안을 발의하고 예. 패스트트랙까지 갈 필요도 없죠. 법사위에서 바로 의결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본회의에 올려서 통과시킬 힘이 있습니다. 과거 이재명 전 대표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존경한다고 하니까 정말로 존경하는 줄 알더라. 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종부세도 전당대회 때 잠깐 말만 꺼낼 게 아니라 정말로 중도 확장하고 싶으면 오늘이라도 법안 발의하고 이번 달 안으로 통과를 시켜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 특징이 있던데 네. 전당대회가 당원 투표가 끝나고 나서 정견 발표를 한다. 지금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전당대회가 예, 당원 투표, 정견 발표 듣기도 전에 당원 투표 상식에 벗어난다. 당원 투표 다 끝내고 정견 발표를 하다니 김두관 후보가
그 공격을 했더라고요. 아니 그런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정기현 발표를 한 다음에 투표를 하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왜 그런 논의를 했는지는 한번 저도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아 그래요? 예, 근데 만약에 그 사실이라면 조금 앞뒤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이례적인 일이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두관 후보가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죠. 했죠. 예. 저는 지금 민주당 선관위에서요. 김두관 후보 쪽에서 이의 제기하는 것은 웬만하면 다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민주당에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은 자 민주당에서 김두관 후보가 안 나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아. 이재명 전 대표가 그 38살에 아직은 인지도가 낮은 김지수 후보하고 둘이 1대1로 토론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그 이재명 전 대표에게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죠. 김두관 후보가 출마를 함으로써 그나마 그 전당대회 구색을 갖추게 됐는데 그러면은 그 웬만한 거는 좀 다 들어줘야 된다. 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예. 그런 생각은 해요. 어쨌든 압도적인 1위 후보가 나머지 후보들을 배려하는 것이 좀 더 폼 나잖아요. 아 그렇죠. 예. 폼 나죠. 궁색하게 뭐 아예 안 돼 하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네.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네. 지금 의석수 압도적인 1당이니까 국회 운영도 그렇게 2당에 대한 아량과 관용이 좀 있어야 된다. 그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래서 이 방송을 하기 전에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네. 제가 파전과 막걸리를 얘기한 겁니다. 맞습니다. 알겠시죠? 마셨다고 생각하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 기분 좋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 얘기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수원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북송금 사건 병합 신청을 서울로 좀 같이 하게 해달라 이렇게 병합 신청을 냈는데요. 법원이 굉장히 빠르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과 수원을 오가면서 재판을 받게 된 상황. 당대표가 돼도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근데 뭐 이재명 대표가 사실 뭐 언제는 재판 안 받았습니까? 아. 예, 총선 때 그 바쁜 시기에도 재판 받으면서 별일 아니다. 예, 뭐 총선을 치렀고 또 예. 그랬기 때문에 지금 뭐 어디 뭐 저 호남 내려가서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재판은- 수원이면 수도권이기 때문에 물론 물리적으로 불편함은 있겠죠. 하지만 예. 우리가 법 앞에 성역이 없듯이 누구든지 그렇죠. 뭐 기소 당하고 재판 받으면은 뭐 출석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제 당 대표로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뭐 어떤 신청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어쨌든간에 법에 정해진 대로 네. 이재명 대표도 제대로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 예. 다만 이제 이런 것이 있죠. 어쨌든간에 그 서울로 조금 이동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예. 안 된 것이 왜냐하면 이게 이화영 그다음에 김성태 계속해서 비슷한 재판부가 이게 재판 받는 것이 어떤 3심제 취지에 대해서 정확히 벗어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민주당으로서는 조금 불편한 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어떤 이득 권리를 위해서 서울로 신청을 했는데 어쨌든 뭐 재판부에서 그것을 또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예.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어쨌든 앞으로의 이제 재판 과정에서 소명을 잘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공천 받을 때 문제 없습니까? 이런 정도 발언? 저는 뭐 그럴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송 변호사님. 이 대법원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결정을 했잖아요. 네. 아까 우리 진행자께서도 굉장히 빠르게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그 병합 신청이 기각이 될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생각보다 결정이 훨씬 빨리 나왔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 토요일에 한 방송에서 이거 어떻게 될 것 예. 같냐라고 물어봐서 기각될 것 같다라고 해설했었는데 월요일에 결정이 나왔잖아요. 그래요? 근데 오. 이게 형사소송 규칙 제 7조에 보면 예. 이렇게 토지관할 병합 신청을 하면 네. 그 재판 절차가 중지되게 돼 있어요. 병합 신청된 사건에 대해서. 그런데 그러면은 재판부 기피 신청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기피 신청돼도 재판이 중지되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아주 빠르게 이 병합 신청을 기각을 함으로써 재판 지연 시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함의가 있는 결정한 겁니다. 이건 결정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네. 결정의 시점을 눈여겨봐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법 쪽의 시각으로 바라본 기각 문제였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출석 요구서를 거부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을요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위헌적인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젠가요 보니까 대통령실 앞에 가가지고 출석 요구서를 주고 또 그걸 바닥에 내려놓고 한바탕 난리가 났던데요. 송 변호사님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일단은 이 청문회 자체가 네. 적법한지가 대단히 의문이죠. 우리가 탄핵은
탄핵 소추안을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로 발의를 하고 그다음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법사위에 회부하기로 해야 비로소 법사위가 조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탄핵 청원이 들어왔다는 그 빌미로 청원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는 명목으로 지금 탄핵이라는 이름을 붙인 청문회를 개최를 해요. 네.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적법하냐 대단히 의문이 있죠. 그다음에 두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민주당이 뭐가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어요. 이거 청문회 날짜 좀 여유 있게 잡고 그러니까 청문회가 만약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네. 청문회 날짜 좀 여유 있게 잡고 각자 주소지로 송달하면 됩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서 대통령실 앞에 와서 이렇게 무리하게 송달을 시도를 했는지 그 부분도 좀 의문이고요. 지난번에 그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나왔을 때 네. 민주당에서 증인 채택을 철회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증인지휘에서 진술을 안 했거든요. 예. 그게 원래 여야 간의 협치에 맞는 거예요. 대통령실 그 고위 관계자들까지 하나하나 다 증인으로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맞지 않거든요. 네.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그렇게 많이 했고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번에 지금 그 출석 요구서 송달 그것도 예. 사실은 일종의 헐리우드 액션이 아닌가 아.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정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5호선의 중진 국회 부의장까지 역임하신 정진석 비서실장이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야당 의원들도 정치인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제가 알기로 전산상으로 이 법사위 그 행정실에서 그 송달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야당 의원들이 가지고 갔잖아요. 그러면 그게 왜 갔겠어요? 나름대로 국민 여론에 대한 어떤 퍼포먼스 아니겠습니까? 퍼포먼스. 그러면 정진석 비서실장 정도의 내공이라면 이거 몰라요? 알겠죠. 알잖아요. 예. 그럼 이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요소가 뭘까? 내가 만약에 그 비서실장이다. 그러면 저는 비서실장이 직접 나가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시죠. 해가지고 앉아서 테이블 앉아서 예. 기자들도 다 불러놓고 차 한 잔 드리면서 예. 이거 저희가 위헌적인 요소가 여러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좀 검토해보면 안 될까요? 라고 말을 하면 네. 제가 보니까 야당 국회의원들 거의 초선 의원들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예. 5호선에 국회 부의장까지 하신 정진석 비서실장이 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다 대고 어쩌네 저쩌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초선 국회의원 별로 없습니다.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네,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카메라에 비치잖아요. 예.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당이 또 계속 청문회하고 저렇게 땡깡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무적으로 판단 능력이 좀 뛰어났으면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상쇄시켰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또 굳이 경찰들 뒤에 세우고 네. 그것을 국민의 어쨌든 탄핵 국내 네. 대표들이 가지고 온 그 계획 그 출석 요구서를 땅바닥에 또 내려놓고 이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보면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체가 어쨌든 국민들에게 시선이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그 예를 들어서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입틀막, 또틀막, 삼틀막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입틀막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틀막, 삼틀막 때는 예. 대통령이 경호원들 그러지 마. 그렇죠. 한번 들어봅시다. 오바마 그랬잖아요. 그렇죠. 대통령께 학습 효과가 있으면 그랬으면 국민들이 우리 대통령이 인자하구나. 네. 그러니까 정치는 이미지인 거예요.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무 라인을 이렇게 강화를 했는데 아직도 정무적인 판단이 미숙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이거 국회법에 나와서 청문회가 이런 건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예.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의 이미지 를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야당은 본전이고 예. 대통령실은 손실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아쉽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실 정무 라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다음 정부 때. 그런데 네. 대출성 요구서가 일반적인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관한 것이었으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청문회 명칭이 뭡니까? 탄핵청원 청문회예요. 자, 우리가 옆집에서 할 말이 있다고 현관문 두드리고 찾아와요. 그러면 일반적인 이웃이면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차 한 잔 내주죠. 그런데 그 옆집 사람이 자기 집에 내 사진 붙여놓고 매일같이 밤마다 다트를 던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들어오게 합니까? 문도 안 열어주죠. 그런 거예요. 지금 야당이 공공연하게 탄핵을 네. 외치고 탄핵청원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대통령의 스태프들이 공식화해준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그 듣고 보니까 그것도 말이 되네요. 그러니까 다 예. 던지는 모습을 문을 열어가지고 카메라로 보여줘야죠. 그래야지 이웃 주변들이 저 사람 다트 던지고 있는 나쁜 사람이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대1의 문제가 아니라 다자구도라고 생각을 하고 청중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듣다 보니 말이 맞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대통령실로 모시고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민주당에서 또 이제 탄핵 청문회와 함께 상설 특검을 활용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설 특검을 활용하는데 또 규칙까지 바꿔가지고 추천하는 사람을 야당 쪽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요거는 제가 좀 먼저 네,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시죠. 상설특검 얘기는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왜냐하면은 공론장에서 이 상설특검 얘기를 거의 가장 먼저 한 사람이 접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맞아요. 이게 방송할 때마다 제가 야당 쪽 인사들께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나라에 상설특검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 그거는 국회가 결의하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제2요구 대상이 안 된다. 그럼 정말로 특검하고 싶으면 왜 그거를 하지?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고집을 해서 계속 제2요구가 되게 만드냐? 정말로 진실을 규명하는 게 목적이냐? 아니면은 거부돼서 되돌아오는 장면을 연출하는 게 목적이냐? 이 얘기를 몇 달간 했습니다. 아니 민주당에서 이 얘기를 듣고 한 거 아니 아닙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답을 말 끊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대로 된 답을 몇 달간 못 받았어요. 그래요? 그랬는데 네. 이번에 민주당에서 하겠다고 하는 상설특검은 제가 말해온 상설특검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현재 그 우리나라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은 네. 법률하고 그 하위 규칙을 종합을 하면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이 돼요. 법원행정처장, 그다음에 대한변협회장, 법무부 차관, 그 법조 3륜이 한 명씩 들어가고 그다음 국회 추천이 4명인데 네. 여당 2, 야당 2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어느 쪽도 특검 후보를 자기 쪽이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사람 뽑을 수 없어요. 과반수 4명이 필요한데 여당 2, 야당 2 예. 들어가니까 법조 3륜을 다 설득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거 이 아닙니까? 상설 특검이 그러면은 원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인물이 추천되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를 10년 전에 국회 규칙을 만들어서 여태까지 한 번도 안 고쳤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겠다고 하는 상설특검은 10년 동안 안 고친 그 국회 규칙을 뜯어 고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고서 여당은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 아예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야당이 후보 추천위원 4명을 다 가져가겠다. 네. 그러면은 결국 지금 개별특검법 2번 발의했던 것처럼 야당이 특검을 지명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고발인이 수사검사를 고르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군요. 어떻습니까? 일단 현실화는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근데 먼저 앞단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저희가 이 상설 특검법은 히든 카드입니다. 히든 카드.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추진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히든 그러니까 카드. 지금 저희는 어쨌든 간에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끝나서 당대표가 선출이 되면 저는 사실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거의 명백하게 지금 당대표가 누가 될 것 같은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누굽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H로 시작합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분이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그분이 이제 특검을 3자가 추천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신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그분 되면은 그때 그 안을 두고 민주당과 다른 야당과 저는 특검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 이게 21대에서 22대에 넘어오면서 국민의힘에서 재표결을 하게 되면 8표가 안 나와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이거 현실이잖아요. 통과를 시켜야 되잖아요. 어차피 거부권을 행사를 하시면 저희가 8표 이탈이 안 나오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국민의힘과 다른 야당과 같이 협상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때 뭐 대법원장 추천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변협 추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두고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만약에 불발에 그친다라고 하면 저희는 히든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걸 지렛대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성 변호사님께서 이재명 대표가 그 종부세나 그런 감면에 대해서 의지가 있다면 발의하라라고 하셨잖아요. 저희는 그걸 반대로 또 반사하고 싶어요. 한동훈 후보가 만약 말해버렸나? 한동훈 후보가 정말 산자 추천의 특검에 대해서 의지가 있다면 저 지금이라도 17명의 캠프에 현역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일단 발의라도 하는 성의를 보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전당대회 끝나면 이것을 논의를 해봐야 된다. 근데 이 상설 특검은요. 7명의 후보 추천이 말씀하셨잖아요. 법조 3륜 이거 일각에서 과거 얘기다. 지나간 얘기다. 이런 말이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훌륭한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하실 때 변협하고 사이 안 좋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 왜? 뭐 플랫폼법이라든지 AI법 이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변협이 이런 이익단체가 될 수 있다는 오해도 지금 많이 받고 있고 이 전임 변협 회장님께서 어디로 가셨냐 지금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님이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그러니까 이게 중립성이 조금 훼손된 것이 아니냐는 저희도 예. 걱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결론은 상설특검법은 이것은 조금 나중에 히든 카드. 예. 어찌됐든 여야 합의를 좀 할 수 있는 특검법을 저희는 지금은 고민하고 있다. 제가 보니까 강성필 부위원장 마음속에 한동훈이 있었군요. 있긴 있죠. 누굴 빼지? 그래서 웃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상설특검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하나 드러낸 게 있어요. 민주당이 두 번의 개별특검법에서도 계속 야당 추천 특검을 고집을 했는데 심지어 10년간 안 고친 국회 규칙을 뜯어 고쳐서 상설특검을 하겠다고까지 합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의 목표는 정말로 객관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고 싶은 거예요. 네. 이 부분에 아주 큰 의미가 있다라는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네.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하나요? 내 마음속에 한동훈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한동훈 지금 전당대회에서요. 네.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타 후보 지지자들이 배신자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몸싸움까지 벌어졌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말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네.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렇게 폭력을 쓰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되겠죠. 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네. 당선관위 그다음에 윤리위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건 뭐 형사 고발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그래도 어제 한동훈 후보가 배신자 논란이 왜 나오게 됐을까요? 이 배신자 얘기는 사실은 그 특정 후보들이 먼저 얘기를 했죠. 배신의 정치 얘기를 했는데 그 배신의 정치 프레임이 안 먹히니까 그다음에 뭐 문자 메시지 논란도 나오고 뭐 사천 논란도 나오고 별의별 네거티브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지금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면 투표에 들어가니까 3일 남았는데 그렇군요. 별반 효과를 미치지 못하는 걸로 지금 판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 예. 상황이고 어쨌든 정말로 이 전당대회 그 연설회장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두 번 다시 없어야 되겠다 강조해서 그래요.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전당대회 배신자 논란뿐만 아니라요.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댓글팀 의혹, 온라인 여론 형성팀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한 후보는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올린 댓글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오늘 그 조선일보 일면에 나온 기사 제목을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네. 총 대신 의자 미국과 뭐가 다른가? 마음이 아픕니다. 여당의 국민의 그 지금 축제가 열렸는데 지금 의자를 들고 말이야. 차라리 그냥 소리 좀 없이 그래. 정문하는 차라리 흔히 안 되는 게 낫다. 이럴 소리 없이 바에. 정리하는 게 낫었다. 단상 오르자 배신자 육탄전 이게 네. 뭡니까? 그런데 네. 일단 그 배신자론이 나온 것은 예, 왜 나오는 겁니까? 이게 그래요. 이게 한동훈 후보 측에서 억울할 수가 있지만 그 네. 반대 측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상대적인 입장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 후보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 세우고 있는 거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죠. 내가 만들어줬는데 예. 배신자 말 나오죠. 또 그 주변에 있으신 분들도 당연히 야 한동훈 나쁘다. 또 영부인이 문자 보냈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답장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뭐 공적인 거 운운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네. 하지만 한동훈 후보 측에서도 예. 또 거기에 대해서 억울한 사정은 있을 수 있다. 예.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똑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예. 문자 관련 댓글팀 관련해 가지고 예. 이거는 그렇습니다. 저는 빨리 뭐 장해찬 후보가 됐든 뭐 국민의힘이 됐든 누군가 됐든지 간에 고소고발하세요. 그러면은 수사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이 댓글 같은 경우는요 일정한 패턴과 아이디와 IP 주소가 있기 때문에 이건 금방 드러납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 말대로 본인이 정말 몰랐는지 그리고 이게 공적인 영역에서 정말 개입이 된 건지 아니면 정말 자발적인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한 건지 예. 그런데 자발적인 지지자들이 몇만 개의 댓글 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민주당에서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도 벌써 뭐 몇만 개를 봤다고 추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빨리 고소고발 하시라. 한동훈 후보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사소한 것도. 그래서 그래. 빨리 고소고발 하셔가지고 본인의 결백함을 빨리 증명하셔라.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죠. 송강별국 영업 끝났어요? 시간이 끝났습니다. 오늘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다음 주에 나오셔서 해주시면 되고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